したかな。何回でもできますみたいな感じでコンビネーションをやってたことは覚えてるんですが、それでいうともうボクシングジムからもうリハーサルは始まっていたというか、一緒にボクシングを一緒にトレーニングしている時から三宅さんは撮り方のことをずっと考えていました。途中から一緒にやらないでこうカメラを構えて、なんならもう iPhone で撮ったりしていましたね。もうその時から何を撮るのか明確だ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쉽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콤비네이션 미트에 관해서는 정말 몇 번이고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체육관에서부터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단계부터 그때부터 리허설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할 때 이야기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도 촬영 방법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중부터 이제 함께 저희가 연습을 한다고 하기보다도 카메라를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찍을까를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나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독님이 잠깐 나가 계셔야 했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농담이고요. 네.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권투 그 경기 설정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다루느냐, 무엇을 다루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다루느냐가 감독한테 너무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경기 장면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는 이기고 세 번째 경기는 집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권투 경기 선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친다면 그 선수한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데뷔전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타이틀전을 다룬다거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지거나 이기는 걸 다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경기는 특별히 중요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두 번째 경기 역시 중요한 경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연기하고 경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런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뷔전을 영화에서는 아예 생략해버리고 혹은 타이틀전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설정의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경기를 묘사하시는 걸로 시작하고 끝내시기로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だな、少しじゃあちょっと例え話でさせてください。自分の話でさせてください。自分の場合も映画1本目撮るというの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したし、絶対に傑作にしてやるんだというなんかものすごい気合も入っていたことを覚えてます。 제가 이 질문에는 조금 비유를 들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그 입봉작이라고 해가지고 첫 작품을 만들 때에는 상당히 이제 그 꼭 걸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でもじゃあ1本目撮り終わった後何が待っていたかというと、2本目もまた1本目のように難しいし、3本目もまた難しいんですね。もしかしたら傍から見るとですね、ボクサーの試合も、これはタイトルシップでもタイトルをかけた戦いでもないだろうと思っても、本人たちにとっては多分ですね、どの試合も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이제 데뷔작이 이제 발표가 된 후에 어떤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작품도 만들기는 매한가지로 어렵고 세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복서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타이틀전이 아니고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경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복서분들 이제 그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모든 경기가 다 어렵고 중요한 경기들이에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꼭 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전작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껴서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 인물은 이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관객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뭘 쓰는지 모르고 있고, 케이고가 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첫 번째 요소인데요. 거울 속의 그녀는 이 일지를 보고 쓰느라고 눈을 내리깔고 있어서 관객이랑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게이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이 영화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인물의 마음을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도 이 인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너의 눈을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들여다봤고 2시간 내내 그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이입하고 싶어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지만 영원히 모를 것 같은 구석이 영원히 남아있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감독님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의 제목으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관객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もちろん全てを相手のことを全て分かれば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が生きていてそんなことは不可能だと思っています。 뭐 상대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이해를 한다는 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살면서 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多分例えば恋人同士でもあなたのことを全て分かりたいと思ってもどれだけ長く付き合ってもまた分からない面が増えてきてそれでも全てを分かろうとするのってとても苦し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리 이제 오래 사귀면서 이제 그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괴로운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僕たちが映画を作ることであるいは映画を見ることで学ぶべきことはというか僕自身が学びたいのはその全てを分からなくても一緒に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とその方法を一緒に考えるということが、映画作りであるとか映画を見ることの面白さ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もともと思っています。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뭐 만들고 또 영화를 이제 봄으로 인해서 배워야 한다고 할까요? 저도 이제 그 강하게 배우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 영화를 또 만들고 영화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でもその確かに目を見つめてほしいというタイトルになってますが目を見れば全てわかるというタイトルではないわけです。 타이틀에는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눈을 들여다봐줬으면 한다는 그런 좀 뉘앙스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눈을 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된다는 그런 타이틀은 아닙니다. 多分理解するというよりもあなたの目を見ていますよというのは私は見ていますよっていう何かこう自分の相手への愛情であるとか尊敬のことを示す行為でもあると思っています。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틀이 뭐 너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 이것보다도 나는 너의 눈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 그런 좀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좀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시유키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쯤 되면 기시유키노님께서 이제 약간 굉장히 영화가 이야기가 깊어짐에 따라서 표정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연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까지는 사실은 기시유키노님이 표정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방식의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의 연기는 아마 본인의 생각이시기도 하실 것이고 감독님과의 캐릭터에 관한 어떤 논의의 결과이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과묵하고 단순히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동생한테조차도 사람이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정도의 연기할 때 그런 어떤 표정에 관한 어떤 연기를 어떤 원칙하에서 연기를 하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このローの役を演じるために、日本のローの方々といろんな方と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耳が聞こえなくてもおしゃべりな方はいるし、その中でもおとなしい方、寡黙な方、ユニークな方、いろんな方がいました。 이번
이번에 제가 이제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농인을 이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본에 계신 이제 여러 이제 농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서는 수다스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얌전한 분도 있고 과묵한 분도 있고 상당히 좀 독특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だから、耳が聞こえる聞こえないということによって性格が変わるとか、耳が聞こえないからおとなしい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私たちと同じ、私たちがみんな違うように生き方によって性格というか人格が成り立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なので稽古の生き方として表に出さない、出さないように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そうやって生きている人なんですよね、きっと。っていうのを、相談し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肉体からつく稽古っていう人、ボクシングのトレーニングをしている中で私がどんどん稽古になっていったという感覚がすごく強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そのキャラクターというか人格っていうのが生まれてい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귀가 뭐 들리고 뭐 들리지 않는다 해서 뭐 성격이 바뀐다거나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향이 뭐 얌전하다고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 이게 좀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케이코의 이제 그 삶의 방식으로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연기를 했다고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녀도 존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존재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복싱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점점 케이코가 되어 간다는 것을 상당히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릭터와 인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稽古ってこういう人だよねっていう確認みたいなことは監督とはしていなくて、自分で